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 7년 차를 맞이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철은 38살의 IT 개발자였고 아내 지혜는 35살로 동네 피부관리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이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민철은 아내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이나 퇴근 후 샤워를 더 자주 하는 것 같은 사소한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민철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큰 문제 없이 지내온 부부였기에 이런 변화가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동산 스터디에 참석한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씩 늦게 귀가했습니다. 때로는 영어 회화, 스터디라고 말하기도 했죠. 평소 공부나 자기 개발에 큰 관심이 없던 아내가 갑자기 스터디 모임에 열심히 나간다는 것이 민철에게는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35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영어 회화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영어를 싫어하던 지혜였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남편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주는 척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혜의 행동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두고 알림도 소리 없이 설정해 놨더군요. 카카오톡 알림도 내용이 보이지 않게 막아놨고 전화가 와도 화면만 깜빡일 뿐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거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이제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민철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철이 옆에 앉으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다른 앱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지혜의 휴대폰을 건네주려다 우연히 화면을 봤을 때 지혜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나 과민했기에 민철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에는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지혜는 자신의 휴대폰에 민철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두는 모습을 보며 민철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휴대폰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스터디 모임이 있다는 날이면 지혜는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일찍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은 마치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보였어요. 립스틱 색깔도 평소 출근할 때와는 다른 선명한 색을 바르고 머리도 다시 손질하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민철이 오늘 스터디 어디서 하냐고 물으면 지혜는 대충 강남 쪽 스터디 카페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까지 비밀스럽게 구는지 민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스터디 모임이라면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공부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밤늦게 귀가한 지혜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철이 알고 있는 지혜의 향수와는 분명히 다른 향이었어요. 남성용 향수 같은 무거운 느낌이었죠. 그리고 옷차림도 평소 스터디 간다고 할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철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결혼 7년 차 부부가 흔히 겪는 권태기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 같은 것이었죠. 민철은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변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민철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혜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민철은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혜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평소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금 해제는 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알림 몇 개가 눈에 들어왔죠. 대부분 스팸 문자나 광고였지만 그 중 하나가 민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었는데 특정 계정이 지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계정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인스타그램을 열고 지혜의 계정을 들어가 봤습니다. 공개 계정이었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최근 게시물 몇 개를 살펴보다가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 계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일부러 팔로워를 정리한 것 같았죠. 민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스타그램의 숨김 계정이나 제한 계정 기능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지혜가 민철에게 보이지 않도록 특정 계정을 숨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철은 예전에 지혜가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민철은 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디는 간단했지만 프로필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계정 주인의 이름은 태준이었습니다. 민철은 순간 기억을 떠올렸죠. 몇 년 전 지혜가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가 있다며 가볍게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인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태준이었어요. 민철은 태준의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직업란에는 부동산 중개보조라고 적혀 있었고 송파구 일대에서 활동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순간 민철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부동산 스터디를 시작한 시점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략 석 달 전쯤이었어요. 그리고 태준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보조라는 사실, 이 둘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은 태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대부분 부동산 매물 정보나 동네 카페 사진들이었지만 그중 몇 장은 송파구 일대의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지혜가 자주 간다던 강남 쪽이 아니라 송파구였어요. 민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말입니다. 이쯤 되니 민철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부동산 스터디는 실제로 부동산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태준을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민철은 태준의 팔로잉 목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의 계정을 찾아냈어요. 태준도 지혜를 팔로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 게시물에 남긴 좋아요. 기록을 보니 지혜의 게시물마다 빠짐없이 좋아요가 눌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네 선배와 후배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죠. 민철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결혼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나 좋아요만으로는 불륜을 증명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지혜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철은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말리며 민철 옆에 앉았고 둘은 평소처럼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민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준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고 지혜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죠. 민철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잔거를 모으기로 말이에요. 만약 정말로 지혜가 태준과 부적절한 관계라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민철 자신이 불리하지 않을 테니까요. 민철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철은 지혜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지혜가 또다시 스터디 모임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꺼내 입는 모습이 민철의 눈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민철은 조용히 지혜를 배웅하며 오늘은 몇 시쯤 들어오냐고 물었죠. 지혜는 10시 반쯤 될 거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지혜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철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민철은 며칠 전부터 지혜의 차량에 설치된 위치 공유 기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정해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죠. 민철은 차량 공유 앱을 열고 지혜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출발해 강남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의 이동 경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송파구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잠실 근처의 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민철은 그 위치를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니 그곳은 스터디 카페가 밀집한 곳도 아니었고 학원가도 아니었습니다. 민철이 확인한 그 위치는 잠시역 인근의 호텔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호텔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순간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동산 스터디를 한다던 아내의 차량이 왜 호텔가에 멈춰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근처 카페에서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민철은 그 주변 지역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카페보다 호텔과 모텔이 훨씬 많았죠. 민철은 손이 떨렸지만 계속해서 지혜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차량은 약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민철은 태준의 차량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태준의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 속 차량이었죠. 민철은 그 번호를 메모해뒀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그 지역 주변 주차장의 CCTV 화면을 검색해봤어요. 물론 일반인이 직접 CCTV를 볼 수는 없었지만 민철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전화를 걸어 태준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본 거죠. 송파구 일제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보조라면 업계 사람들이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번째 전화에서 한 중개업소 직원이 태준을 안다고 답했어요.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민철은 그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고 태준이 모는 차량 정보까지 물어봤습니다. 업계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차량 번호 정도는 알고 지낸다는 걸 이용한 거죠. 다행히 그 직원은 별 의심 없이 태준의 차량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민철이 메모해뒀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민철은 확신했습니다. 지혜의 차량 근처에 태준의 차량도 있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민철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약 15분을 달려 지혜의 차량이 멈춰 있는 곳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민철은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한 민철은 조용히 주차장 입구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혜의 차량은 주차장 안쪽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그로부터 2칸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차량이 보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민철의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태준의 차량이었죠. 2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차돼 있고 그 위치가 호텔가라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철은 휴대폰을 꺼내 2 차량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장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호텔 간판들도 함께 찍어뒀죠.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카메라 앱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철은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지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날 밤 민철은 호텔가에서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지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철은 집으로 돌아왔고 1시간쯤 지나 지혜가 귀가했어요. 지혜는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혜를 맞이했죠. 오늘 스터디 어땠냐고 물었을 때 지혜는 별일 없었다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민철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기에 조금 더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민철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말이죠. 주말이 다가왔고 토요일 오전 지혜는 민철에게 오늘 영어 스터디 멤버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식사하며 회화 연습도 할 거라고 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오늘은 반드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혜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민철도 슬쩍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지혜가 의심하지 않도록 집에서 쉬는 편한 차림이 아니라 운동복을 입고 헬스장이라도 갈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혜는 오후 1시쯤 출발한다고 했고 민철은 그보다 10분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민철은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의 차량이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게 보였어요. 민철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혜의 차량을 놓치지 않았죠. 지혜는 강남 방향으로 차를 몰았지만 중간에 방향을 바꿔 잠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은 계속해서 뒤를 따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차량은 한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민철도 몇 층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를 마친 민철은 재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혜가 주차한 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지혜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지혜는 차에서 내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손질했습니다. 립스틱도 다시 바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봤던 바로 그 얼굴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밝은 표정으로 지혜에게 다가왔고 지혜도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어요. 둘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철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태준과 지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태준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지혜는 자연스럽게 태준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행동처럼 익숙한 모습이었죠. 민철은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동영상 모드로 전환해서 지혜가 태준의 차에 타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어요.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찍혔고 두 사람의 얼굴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준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민철도 서둘러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따라갔죠. 태준의 차량은 강남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 작은 카페 거리가 나왔어요. 태준은 그곳의 한 카페 앞 노상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습니다. 민철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두 사람을 지켜봤죠. 지혜와 태준은 차에서 내려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된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니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죠. 카페에 들어가기 전 태준은 지혜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두 사람은 카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철은 카페 맞은편 건물 그늘에 서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촬영했죠. 망원 기능을 최대로 활용해 두 사람의 표정까지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지혜와 태준은 마주보며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민철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여러 장 찍었습니다. 확대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선명한 증거였죠. 카페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충분히 담은 민철은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직접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온 민철은 소파에 털썩 앉아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냉정해지는 자신을 느꼈어요. 이제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만으로는 부족했죠. 법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철은 지혜의 휴대폰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에 지혜가 휴대폰을 바꾸면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뒀던 게 기억났거든요. 다행히 민철은 지혜의 클라우드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었고 지혜는 그걸 바꾸지 않았던 거죠. 민철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지혜의 클라우드에 접속했습니다. 여러 파일과 사진들이 보였고 그 중에서 휴대폰 백업 파일을 찾아냈어요. 가장 최근 백업은 한 달 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철은 백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복원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메시지 앱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민철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제된 대화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의 대화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일상적인 메시지나 회사, 동료들과의 업무 대화였죠.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민철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방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대화 내용을 보니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연락처를 일부러 저장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뒀을 겁니다. 민철은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손이 떨렸지만 눈은 화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대화 내용 중에는 지난번 호텔 조용하더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낸 메시지였고 지혜는 그래서 좋았다고 답장했더군요. 다음에 또 거기 가자는 태준의 말에 지혜는 응 좋아라고 답했습니다.
민철은 그 대화의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혜가 부동산 스터디가 있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철은 자신의 달력 앱을 열어 그날을 확인해 봤죠. 지혜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귀가했고 피곤하다며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지혜는 스터디가 아니라 태준과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스터디 끝나면 바로 갈게라는 지혜의 메시지가 보였어요. 그 아래로는 태준이 보낸 주차장에서 기다릴게라는 답장이 있었습니다. 민철은 그 대화의 날짜도 확인했죠. 역시나 지혜가 영어 스터디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민철은 확신했어요. 지혜가 말하는 모든 스터디 모임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태준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 스터디든 영어 스터디든 모두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민철은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채로 말이에요. 백업 파일에는 사진도 함께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혜가 삭제했던 사진들까지 모두 복원됐죠. 그중 몇 장은 호텔방 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셀카였습니다. 지혜 혼자 찍은 사진도 있었고 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특히 한 장은 두 사람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철은 그 사진들도 모두 따로 저장했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에는 촬영 날짜와 위치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 잠실 근처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민철은 그 호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객실 사진들을 확인해 봤죠. 지혜가 찍은 셀카 배경과 호텔 객실 사진이 일치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 디자인이나 벽지 패턴까지 똑같았어요. 이제 민철은 불륜의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원했습니다. 호텔 방문 날짜와 지혜의 외출 일정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태준과의 관계도 명백했습니다. 민철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했어요. 날짜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각 파일에 설명을 붙였습니다. 나중에 변호사에게 보여줄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죠. 증거를 모두 확보한 민철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포착하는 것이었죠.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아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민철은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했고 상사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그날 오후 민철은 지혜가 일하는 피부관리실 근처로 향했습니다. 지혜의 퇴근 시간은 보통 6시였고 민철은 5시 반쯤 도착해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차 안에서 대기했죠. 손에 든 휴대폰은 이미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지혜가 피부관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민철의 눈에 들어왔어요. 지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회사 건물 뒤쪽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보통 때는 정문 쪽 큰 길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유독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죠. 민철은 차에서 내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골목은 한적했고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혜는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 서더니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분명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준이었어요. 태준은 주변을 살피며 지혜에게 다가왔고
둘은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죠. 마치 수십 번도 넘게 이렇게 만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민철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겼고 태준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화면에 잡혔습니다. 지혜는 태준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며 웃고 있었죠. 민철은 이를 악물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한적한 이면도로로 걸어갔습니다. 큰 길을 피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길을 선택한 거죠. 민철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충분히 두면서도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에서 말이에요. 지혜와 태주는 잠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민철도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모텔들이 몇 개 모여 있는 골목이었죠. 민철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중 한 모텔 입구로 들어갔어요. 민철은 모텔 건물 맞은편 골목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모텔 간판도 선명하게 보였고 두 사람이 나란히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완벽하게 담겼죠. 특히 태준이 지혜의 허리를 감싸며 함께 들어가는 장면은 누가 봐도 불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철은 동영상 촬영을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모텔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텔 건물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도 남겼죠. 건물 주소가 보이는 표지판과 모텔 간판 그리고 주변 풍경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민철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확실해진 거죠. 지혜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방금 촬영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혜와 태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죠. 민철은 그 영상을 클라우드에 바로 백업했습니다. 혹시라도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일이 손상될까봐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거였어요. 민철은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죠. 모든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복원된 메시지, 호텔 방에서 찍은 셀카까지 이 모든 것이 지혜의 불륜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민철은 차에 타서 한동안 핸들을 붙잡고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확실한 진실을 알게 됐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됐죠. 민철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지혜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벌써 뻔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이 절대 자신의 비밀을 모를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증거를 지우고 거짓말로 둘러댔으니 들킬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민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태준을 만나러 가는 순간부터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증거를 지혜 앞에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철은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지혜가 돌아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민철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프린트하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들, 모텔에 들어가는 동영상, 캡처 화면, 복원된 메시지 내역, 호텔방에서 찍은 셀카들, 그리고 차량 위치 추적 기록까지 빠짐없이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쉴 새 없이 종이가 나왔고, 민철은 그것들을 날짜 순으로 차곡차곡 정리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난 몇 주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의심하고 추적하고 확인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하나의 증거 뭉치로 완성된 거예요. 증거 서류를 정리한 민철은 며칠 전 상담받았던 변호사에게서 받은 서류들도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한 안내문과 상간자 소송에 대한 설명 자료였죠. 변호사는 민철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매우 확실한 사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라고 했어요. 민철은 그 서류들을 증거 파일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말이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지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 화면 속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잠시 후 벌어질 상황만 가득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돌아온 거죠. 지혜는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오늘도 스터디 모임이 있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지혜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민철이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지혜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놓인 사진을 봤어요. 자신과 태준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치우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호텔 방에서 찍은 셀카, 태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차량 위치 추적 기록, 모든 것이 거기 있었죠. 지혜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아냈을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민철을 바라봤지만 민철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차갑게 지혜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민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어. 더 볼 것도 없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민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이렇게 냉정한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거든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계속해서 말했죠.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변명도 필요 없어. 이 사진들과 영상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민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울 정도였어요. 민철은 증거 서류 밑에 깔려있던 이혼소송 준비 안내문을 꺼내 지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도 함께 내밀었죠. 변호사와 상담은 이미 끝났어. 다음 주에 정식으로 소송 절차를 시작할 거야. 민철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테이블 위에 쌓인 증거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어요. 지혜는 무릎을 꿇고 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민철의 바지를 붙잡으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민철은 지혜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은 지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스터디 간다고 할 때마다 난 믿으려고 했어.
의심하는 내가 나쁜 사람 같았거든. 하지만 넌 그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어. 결혼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야.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꾹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민철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철은 서재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변호사 연락처는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거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민철의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응징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민철과 지혜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철은 단 한 번도 지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서로 다른 시간에 움직이며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일주일쯤 지나 지혜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철의 대답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는 말뿐이었어요. 지혜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철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법한 미련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민철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태준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민철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는 처음 본다고 말했죠.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이고 메시지 내역과 위치, 추적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민철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은 덕분이었죠.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가 태준에게 전달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태준은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자신이 지혜의 남편에게 들켰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소송까지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태준은 급히 지혜에게 연락했지만 지혜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둘 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태준이 일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상간자 소송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태준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은 신뢰가 생명인 직종이었기에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태준이 근무하던 사무실 대표는 태준을 불러 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태준은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명백했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태준은 결국 사무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파구 일대에서 활동하던 부동산 중개보조로서의 경력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지원해봤지만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결국 전혀 다른 업종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죠. 그것도 송파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혜는 친정에서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 보냈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서 부부 싸움으로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지혜에게도 이혼 소송 관련 서류가 도착했어요. 정식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지혜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 역시 민철 측의 증거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고 했죠.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지혜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몇 달 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민철과 지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지혜는 초췌한 얼굴로 민철을 바라봤지만 민철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지혜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지만 민철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철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법정에 제시됐어요.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 내역, 위치 추적 기록. 모든 것이 지혜의 불륜을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판사도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는 드물다고 말했죠. 결국 법원은 민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지혜는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민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태준에 대한 상간자 소송도 민철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태준 역시 위자료를 내야 했고 이미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경제적 타격은 더욱 컸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민철은 송파구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민철은 끝까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응징이었습니다. 지혜는 민철이 화를 내거나 울거나 애원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철은 끝까지 냉정했고 그것이 지혜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조용히 지켜보며 완벽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지혜를 평생 괴롭힐 후회로 남았습니다. 민철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지만 지혜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 속에 갇혀 살아가야 했죠. 결혼 7년의 시간은 그렇게 차갑게 끝이 났습니다.